네, 부총리,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한 그 세계 경제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제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예의주시해야 할 글로벌 경제 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도 논의했듯이 결국 고물가와 저성장 속에 그러한 충격이 우리 경제도 바로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통화 긴축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경기에 침체에 그러한 영향이 신흥 개도국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소위 G2가 동반 성장이 아니라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2, 4분기에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근데 중국도 전기 대비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어떤 의미에서는 양쪽에 G2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출이라든지 다른 기타 매크로 정책에 있어서의 그러한 미국의 또 금리의 동향, 또 중국의 어떻게 보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하나의 정책이 어떻게 우리 경제에 미치나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국, 특히 지금 첨예하게 경제하고 있는 미중 간의 그러한 경제의 동향의 움직임을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특히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경우를 보니까요. 우리 물가 상승 중에 한 반은 해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의 가스 그런 것이 이제 수출이 중단돼서 거기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기타 또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수입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중국 경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의 대중 수출이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수입 단가가 오르고 한쪽으로는 수출이 예전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역 수지가 지난 4월 이후 이래로 계속해서 무역 수지가 이렇게 지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외환 사정에 있어서의 역시 주시하고 또 현재로서는 뭐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잘 지켜봐야지 우리가 IMF 지원을 받은 외환 위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아주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교란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시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1월 달만 하더라도 환율이 한 1,200원대였거든요. 달러당. 근데 지금 뭐 1,400원대를 넘어서 지금 1,500원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율이라든지 또 코스피 지수도 우리가 1월 달에 거의 3,000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지금 2,200대. 이러니까 상당한 그러한 증시에도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위 자본 유출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늘 경계하게 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로서는 아직도 외국인 투자 자금은 유입이 더 많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 무역 수지는 적자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우리의 외화 유출 현상은 전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어떠한 그러한 유동성의
공급 장치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의되는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꾸준히 한미 간의 정책 당국자 간의 논의를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다시 말씀드려서 외환위기 같은 현상이 만약에 났을 때 그러한 패닉으로 흐르지 않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전망 그리고 이제 정책의 방향에 관해서도 좀 소견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개 여러 기관들, IMF라든지 기타 IB들의 그러한 우리 경제에 대한 그 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가 작년에 4%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 역시 계속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개 2.3%, 내년에는 그보다도 더 낮은 2%대 성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물가는 작년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율이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5% 내외, 또 내년에도 한 4% 내외 물가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금년 내년 여전히 전해에 비하면 고물가와 저성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대책으로 거리두기 같은 것도 완화되고 또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러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눌렸던 그런 소비가 특히 이 서비스 부분, 여행이라든지 또는 관광이 그런 부분이 또 되살아날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투자도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민간 경제를 좀 활성화하자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대기업들이 신규 혁신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투자도 좀 이루어지고, 수출은 여전히 반도체하고 또 석유로 제품을 중심으로 인해서 좀 회복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서는 저성장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성장의 폭을 좀 유지를 해서 좀 회복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당길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또 우리의 경우는 또 러시아하고의 그러한 교역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 EU라든지 또 러시아의 그러한 가스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만큼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경제 정책의 큰 줄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역시 제 생각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경기가 이제 저성장이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된다면 앞서도 진행자 여러 번 강조했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함께 병행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경기 안정 정책과 이러한 재정 정책 또는 어떤 회생 기업을 위한 하나의 금융의 보완적인 수단, 이런 것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조금은 우리가 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조금은 중장기적인 대책, 또 구조개혁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환경 대책이라든지 또는 인구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내년이 어려운 시기인 건 틀림없지만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또 최대한 이러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좀 힘을 써가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리즘이 점차 퇴조가 되고
지정학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미중 경제 및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다자주의보다는 좀 가치 경유에 따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경제 공동체의 모색이 좀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변화를 이제 어떻게 보시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 보면 거의 한 그 반세기간 우리가 세계화의 그러한 물결 속에서 지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최근 2010년대 들어서부터 그 큰 변화가 있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세계화보다는 경제 안보라는 걸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의 그 물론 시발점은 미중 간의 그러한 첨예한 갈등이 결국 촉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각국이 상호 의존적인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어떤 가치 동맹이라는 걸로 이렇게 그룹핑해 나아가면서 그러한 그 세계 경제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경제야말로 어떤 세계화의 모범국이고 또 수출 주도의 성장을 또 지금도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그러한 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근에 그 미국은 그러한 그 가치 동맹에 근거를 해서 그 뜻이 맞는 나라들 간에 어떤 하나의 그룹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인도 패시픽,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아닙니까? IPEF라고. 또 반도체에 관해서는 칩4라 그래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을 배제하면서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미국 스스로 또 뭐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겠습니다만 또 인프레 감축법이라 그래서 그 배터리 전기차와 관련된 그러한 자국 보호의 그러한 그 정책을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반도체 및 과학법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국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한마디로 자국 중심의 그러한 산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또 가치 동맹에는 함께 어울리고 또 다른 한편은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가치 동맹을 통해서 결국은 그 하나의 동맹체로서의 그러한 그 국제사회의 어떤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궁극적으로는 우리만의 고유한 기술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산업 정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혁신 산업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정책 금융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하고 달리 제조업의 어떤 ICT를 포함시키는 어떤 통합형 산업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한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결국 살아남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우리의 고유의 기술을 갖느냐, 그러한 기술을 토대로 어떻게 잘 짝짓기를 해서 그만큼의 그러한 충격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 간략하게 몇 가지를 좀 말씀 주시고 그에 대한 정책 방향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듯이 우리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1990년대 이후에 이미 저성장 그런 궤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투자가 많이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생산성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안 됐다는 과거처럼 기업이 그러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또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과거만 못하다 하는 거고요.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노동 생산성이 되게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생산성이 떨어진 건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러한 그 성장을 결정지으는 우리 인구 규모가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고 특히 또 그 노인의 인구가 그 경제활동 인구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요인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경제를 하려는 의욕도 과거에 우리가 뭐 6, 70년대 그런 데 비해서 많은 분들이 의욕도 많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그 결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되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한 4%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러한 분석에 의하면 우리가 2030년대에 가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1%가 안 된다. 아직 그런 뭐 또 좀 충격적인 그런 그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높여야지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 견실한 하나의 그런 중견국가 내지는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뭐 크게 해서 한 그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민간의 어떤 역동적인 그러한 경제를 잘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가 해야 될 분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그런 투자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것이 결국은 기술과 연계되는 새로운 혁신 산업에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이 중장기적으로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론 많은 기업들이 ESG에 관심을 갖고 또 ESG 공시제도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런 환경의 문제 또는 뭐 사회적인 문제 또는 어떤 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것을 포함하는 ESG 형태의 지속 성장을 또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은 그 국제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경우에 그러한 그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 속에 성장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 협력 관계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일반적인 세계가 통하는 그러한 경제 질서인데 이제는 그 상당히 경제 안보를 해주는 가치 동맹의 근거를 둔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안보와 외교 그리고 경제가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축을 안고 또 그 바탕에는 우리가 뭐 복지 경제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추고 또 이거 역시 우리가 연금 같은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 가능한 그러한 그 사회 안전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결국은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결국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잠재 성전을 회복하는 시기는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물가 또는 저성장에 대응하는 그러한 그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경제 체질을 바꾸는, 그리고 그러한 민간에 중심된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 구조 개혁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결국은 또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60, 70년대 다 선진국들이 다 한국이 저렇게 크리라고는 예상 못했듯이 이제 좀 새롭게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간다면 저는 그 절대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뭐 그런 비유를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달을 잘 보려고 망원경을 개발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망원경이 무슨 필요 있냐, 가보면 되지, 그러한 그 사고 방식으로 이런 경제를 보는 하나의 시각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상당히 좀 그 낙관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부처님 모셔서 좀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팀이 이제 새로운 정책 환경에 맞서서 일관성 있고 또 효율성 있는 카드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말씀 주신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그 핵심은 이 정책의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글로벌 경제와 또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좀 충분치는 않았던 것 같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또 부총리님께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도 좀 받고 또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